오늘은 24시간 동안 한국말을 사용하는 현상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해야 할 만큼 한글이 일본어의 문자 체계를 잠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탄에 찬 외침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청소년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한국어로 대화합니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 편리해요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대체 지금 일본 열도에서는 어떤 거대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도쿄 세타가야 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즈미 미카입니다. 현재 학교 신문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지극히 우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일본의 문자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구 사토 아카리에게 재미있던 일들을 메시지로 전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번거로운 한자 변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이라는 단어 하나를 입력하는데 무려 30초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칸탄이라고 히라가나로 입력한 뒤 변환 버튼을 누르면 수십 개의 유사 한자들이 화면에 나타나고 그 중에서 정확한 한자를 선별해야 하는데 유사한 형태의 한자들이 워낙 많아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카리는 항상 메시지 답장이 신속했지만 저는 항상 뒤처졌습니다. 친구들이 이미 대화를 종료했을 때에도 저는 첫 문장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에게 엄청난 답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바로 78세의 저희 할아버지와 남동생 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스마트폰을 구입하셨고 처음에는 손녀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병원 예약 등의 용무를 보실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병원에 방문하셔야 했는데 예약 문자를 보내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이라는 한자를 입력하려 해도 교인이라고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한자들이 너무 많았고 게다가 할아버지는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유사한 한자들을 판별하는 것에 극심한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이젠 무리다. 내 나이에 이런 것을 배우기엔 너무 늦었나 보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일본어를 사용해 오셨지만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오히려 소통의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는 제 남동생 켄지의 사연입니다. 켄지는 올해 10살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2년 전 켄지는 난독증 디슬렉시어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독증은 글자를 해독하고 쓰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 장애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아이들도 한자를 습득하는 데 고충을 느끼는데 난독증을 가진 켄지에게 한자는 더욱 어려운 난관이었습니다. 켄지는 나무를 뜻하는 목자와 책을 뜻하는 본자를 지속적으로 혼동했으며 새를 뜻하는 조자가 까마귀를 뜻하는 오자로 보이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매일 밤 켄지는 한자 공부를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3시간을 연습해도 다음 날이면 모두 잊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한자 시험에서는 매번 낮은 성적을 받았고 친구들은 켄지를 놀렸습니다. 가장 저를 괴롭게 했던 것은 어느 날 켄지가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누나,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내가 문제인 거지? 결코 켄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용 한자만 2136자에 이르고 여기에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까지 초등학생은 1026자의 한자를 필수로 암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방대한 문자를 학습해야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부담일까요? 저는 일본 청소년들이 한자 학습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접했습니다. 노년층 역시 한자 변환의 복잡성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결국 켄지는 특수교육 상담까지 받게 되었고 선생님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막막한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사색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정말 켄지의 잘못일까?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 시스템 자체가 너무 난해한 것일까? 그러던 중 저는 실로 경이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침대에 기대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열렬히 팬이었던 K-팝 아이돌 그룹의 직캠 영상이었죠. 영상 아래 댓글창에는 한국 팬들의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도 그들과 소통하고 싶었지만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를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 팬들의 댓글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매우 신기했습니다. 세로선, 가로선과 같은 극히 단순한 형태들이 조합되어 글자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어처럼 난해한 한자도 없었고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처럼 암기해야 할 문자의 수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어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한글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단 24개의 기본 글자만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어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히라가나 46개, 가타카나 46개,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단지 24개의 기본 원리만 숙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경이로운 것은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였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형상화했고 리을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창제 원리가 존재하는 문자였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이라는 군주가 백성들을 위해 이 문자를 창제했다는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어려운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라는 이 문장이 바로 한글 창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자 해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느꼈던 군주의 애민정신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500년 전 조선의 왕이 고민했던 바로 그 문제가 지금 우리 가족에게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자를 송신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켄지가 글을 해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한글에 대한 학습에 몰두했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와 같은 자음의 순서를 암기하고 아야어여우요유이와 같은 모음의 순서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모양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기역에 아를 더하면 가가 되고 니은에 아를 더하면 나가 되는 원리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며칠간 집중적으로 학습한 결과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의미는 모두 알지 못했지만 소리는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가 경과했을 때 저는 제 이름 미카를 한글로 표기해 보았습니다. 미음 이응아, 매우 간결했습니다. 일본어로는 또는 중촌 히체라고 표기하는데 한글로는 4개의 기호만 조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켄지가 이 한글을 배운다면, 복잡한 한자 대신 이 규칙적인 문자를 학습한다면? 제 가슴은 격렬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한 가지 실험을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할아버지는 또다시 스마트폰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친구분께 문자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또다시 한자 변환 문제로 고통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종이에 히읗, 아, 리을, 아, 비읍, 지읒, 이를 큼직하게 써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한글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글자인데 이 8개의 기본 글자만 아시면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나 머리 나쁜 애가 아니었어요.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모두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켄지는 계속해서 한글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나는 켄지. 나는 똑똑해. 나는 글을 읽을 수 있어? 매일 밤 울면서 한자 공부를 하던 켄지가 웃으면서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미카야, 특수교육 선생님도 어렵다고 했던 일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학교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본에는 켄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아이들도 한글을 배운다면? 하지만 저는 이 작은 변화의 시도가 얼마나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지는 그때까지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저는 친구 아카리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카리,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켄지가 글을 읽었어. 한글로. 아카리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켄지의 난독증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야? 그 켄지가? 응. 한 달간 연습해서 자기 이름도 쓰고 문장도 읽었어. 너도 배워볼래? 점심시간, 우리는 옥상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카리에게 한글의 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억이야.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래. 아카리는 명민한 친구였습니다. 1시간 정도의 짧은 연습 끝에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와, 정말 체계적이네. 이걸로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고? 아카리는 자신의 이름 아카리를 한글로 써 보았습니다. 아카리. 기어가 리을이, 신기해. 한자로는 명라고 쓰는데 한글로는 이렇게 간단하네. 그때 옆을 지나가던 스즈키와 에리가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무슨 암호 같아 보이는데? 이거 한글이야. 한국 문자인데 정말 규칙적이야. 너희도 배워볼래? 에리도 호기심을 보였고 곧이어 타카하시, 하루키, 마유도 저희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5명 모두 한글의 기본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다. 왜 우리가 이런 효율적인 문자를 이제야 알았을까? 에리가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정말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끊임없이 증가한 것입니다. 미카, 나도 가르쳐줘. 우리도 꼭 배우고 싶어. 방과 후, 우리는 음악실에서 한글 스터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첫날은 5명으로 시작했지만 다음 날은 10명, 그 다음 날은 20명으로 모임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한글을 배운 친구들이 이를 자신의 학습에 곧바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글로 메모했더니 필기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 수학 공식도 한글로 쓰니까 시간이 절약돼. 물론 초기에는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한국어 단어들도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들리는 단어들을 메모하고 인터넷을 통해 그 뜻을 탐색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 때 우리는 이미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학습 효율성이 크게 증진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할 때 한글로 메모하니 속도가 월등히 빨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로는 확인이라고 써야 할 것을 한글로는 확인이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아카리는 미카, 이거 정말 효율적이다.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겠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신문부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카, 이 내용을 기사로 써도 될까?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학습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저는 아직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글 학습 모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은 물론 심지어 1학년과 3학년 학생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저희도 한글을 꼭 배우고 싶어요. 후배들아, 물론이지. 우리 함께 배우자. 2달이 지났을 때 우리 학교 학생 중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한글을 유창하게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는 한글로 작성된 메모가 오갔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한글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젊은 선생님들도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쓰는 그 문자, 정말 효율성이 뛰어나더구나. 나도 좀 배워볼 수 있을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들께도 한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때 에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언어의 평등이구나. 특별한 사람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쉽게 쓸 수 있는 문자. 세종대왕은 정말 선견지명을 가진 분이셨어. 하지만 우리의 조용했던 학습 모임은 곧 예상치 못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한글 학습 열풍은 우리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켄지가 흥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나, 우리 반 친구들도 한글을 배우고 싶대. 내가 한글로 일기 쓰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랐어. 켄지의 변화는 가히 놀라웠습니다. 한글로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한 이후로 글쓰기 자체를 즐기게 된 것입니다. 매일 한두 쪽씩 일기를 작성했고 생전 처음으로 독서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동화책을 구매하여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았다. 한글은 쉽다. 나는 똑똑하다. 켄지의 일기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켄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한글을 배우려는 아이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켄지처럼 난독증이 있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켄지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켄지는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어린 선생님이 되었고 한자 때문에 놀림받던 아이가 친구들의 롤모델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우리 학교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이런 대화들이 들렸습니다. 오늘 급식 메뉴가 뭐야? 카레라이스래. 맛있겠다. 숙제 다 했니? 아직이야. 같이 할까? 처음에는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한국어 단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학습 효율성의 향상이었습니다. 한글로 필기하는 학생들의 노트 정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역사 시간에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받아 적을 때 일본어로는 복잡한 한자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던 문장을 한글로는 신속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이라는 문장을 일본어 한자로 쓰려면 복잡했지만 한글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처럼 간단했습니다. 수학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을 메모할 때 한글이 훨씬 빨랐고 그만큼 문제풀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미술부 친구들은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글은 글자 자체가 예술 작품이야. 원과 직선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워. 과학부 친구들은 한글의 과학성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을 본뜬 것이라니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 접해봐.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반응은 어른들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고 노인정에 가서는 친구분들께 자랑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문자 메시지를 쉽게 보낼 수 있어. 한글이라는 게 있더라고. 할아버지의 친구분들 역시 한글 학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노인정에 방문하여 한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비읍비읍을 배워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세타가야 고등학교, 한글 학습 열풍, 교육적 효과인가, 우려스러운 현상인가? 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동생 켄지를 생각해서라도 말입니다. 켄지가 저에게 누나, 한글 쓰면 안 돼? 나 이제 글 읽는 게 정말 재미있는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미카야, 학교에서 내가 한글 학습 모임을 이끌고 있다는 연락이 왔더구나. 엄마, 저는 그저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유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도 켄지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했다. 하지만 학교와의 마찰은 그때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겠다. 나는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쉽게 문자를 보냈다. 한글 덕분이다. 만약 이것이 나쁜 일이라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켄지도 작은 목소리로 힘을 보탰습니다. 저도요. 전 이제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가족의 확고한 지지를 받으니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구들과 심각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켄지와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건 단순한 문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학습의 자유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되 한글 학습과 활용 활동은 절대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활동은 더욱 조용하게, 하지만 꾸준히 확산되었습니다. 학교 당국의 우려 표명 이후 우리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우리의 새로운 소통 장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감시할 수 없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과 후 어디서 만날까? 편의점 어때? 거기서 얘기하자. 이러한 대화를 한글로 작성한 쪽지를 통해 나누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용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한글은 일종의 비밀 암호가 된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한글 활용은 지속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을 향하고 계실 때 우리는 재빠르게 한글로 필기했습니다. 오늘 시험 준비했니? 아니, 어떡하지? 점심시간에 같이 공부하자. 한글로 쓰니 필기 속도가 빨랐고 선생님이 발견하더라도 내용이 무엇인지 즉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방과 후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모였습니다. 편의점 구석 테이블에 둘러앉아 한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받침에 대해서 배워보자. 한글에는 받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저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혹시 한글 공부하시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알고 보니 그 아르바이트생은 대학생이었는데 한자 때문에 리포트를 작성할 때마다 변환 문제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임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들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점차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들의 모임도 지속되었습니다. 노인정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가 정식 한글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랑합니다를 배워보겠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실 수 있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어. 한자로는 너무 복잡해서 못했는데. 80대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어. 한글로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답장이 왔다고. 어르신들의 삶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분들이 다시금 소통의 즐거움을 되찾은 것입니다. 켄지의 학교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켄지의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켄지 어머니,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켄지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선생님은 켄지의 변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이후 켄지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고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도 하며 친구들과도 활발하게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책 읽기를 즐기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고백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난독증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그날 이후 켄지의 담임 선생님도 조용히 한글 학습을 시작하셨습니다. SNS에서도 조용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한글로 대화해요라는 해시태그가 생성되었고 수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한자 변환 때문에 과제 제출이 늦을 뻔했어요. 한글은 정말 편리해요. 우리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모티콘을 보내셨어요. 한글 배우신 후 카톡을 자주 하세요. 난독증 동생이 책을 읽어요.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올바르게 배워야지 한글만 사용하면 안 된다. 한자도 중요한 우리 문화인데 균형 있게 배워야 한다. 사회는 다양한 의견으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리가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숨어서 활동하지 말자.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서자. 무슨 뜻이야? 공개 발표회를 열자는 거야? 우리가 왜 한글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자고. 이는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숨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공유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30일 토요일, 시부야 하치코 광장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결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나이와 직업은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한글을 배우고 활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플래카드 문구는 한글과 일본어로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언어는 도구다. 소통의 자유를 존중하라. 한글은 모두를 위한 선물. 특히 난독증 아동 부모님들의 플래카드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읽을 권리가 있다. 복잡한 문자가 내 아이를 힘들게 한다. 켄지처럼 모든 아이가 글을 읽게 하라. 켄지도 작은 손에 플래카드를 들고 참여했습니다. 나는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78년 만에 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글 덕분에 손자와 대화해요. 발표회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설명하고 실제 삶에서 한글을 활용한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공과대학 학생입니다. 매일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한자 변환 때문에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한글로 메모를 시작하니 효율성이 엄청나게 증대되었습니다. 한 어머니도 증언했습니다. 제 아들은 난독증이 있습니다. 8살인데 한자를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한글로는 조금씩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 발표회를 구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순식간에 구경꾼이 500명을 초과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했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불법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작은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저기, 정말 한글이 그렇게 배우기 쉽습니까? 우리 아이도 한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심지어 경찰관까지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언론사들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년 모임으로 치부했던 것 같았지만 현장의 열기를 보고는 진지하게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켄지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니? 복잡한 한자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모두가 한국어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어가 단순히 배우기 쉬운 언어일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실용적인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준 선생님이 보여준 한국의 디지털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활용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한글이며 누구나 쉽게 문자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부러운 듯이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준 선생님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 정신이 깃든 문자입니다. 특권 계층만이 아닌 모든 일반 백성을 위한 문자. 그것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난독증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나요? 민준 선생님의 대답은 희망적이었습니다. 한국에도 난독증 아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덕분에 이를 극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 조카도 난독증이었지만 지금은 책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난독증 교육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습법이 존재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민준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정기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으로 직접 초대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켄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민준 선생님 말 들었지? 한국에도 나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한글로 극복했다. 나도 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너는 이미 해내고 있잖아.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 한국 여행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민준 선생님이 한국을 직접 안내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미카야, 한국에 가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 꼭 가보고 싶구나.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만들어준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선생님과의 체계적인 수업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켄지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켄지가 학교에서 상장을 들고 왔습니다. 누나, 나 독서상 받았어. 그것은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책을 읽은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이었습니다. 난독증으로 글 읽기를 어려워하던 아이가 독서상을 받은 것입니다. 켄지는 이제 한국 동화책, 예를 들어 아기 공룡 둘리, 구름빵 같은 책들을 하루에 한두 권씩 즐겁게 읽었습니다. 누나, 한글로 읽으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일본 책도 한글로 번역해서 읽고 있어? 더 놀라운 것은 켄지가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작은 공룡이 살았어요. 한자를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켄지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켄지는 이제 아이들의 작은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공식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켄지의 담임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한글 교육의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켄지뿐만 아니라 다른 난독증 아이들도 한글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교육적 성과입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 역시 한글 학습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자는 표의문자라서 난독증 아이들에게 특히 어렵습니다. 반면 한글은 표음문자이면서도 규칙적이어서 학습장애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으로 분화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글을 일본어 학습의 보조도구로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전통적인 일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의견 충돌은 지속되었지만 한글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실질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필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했고 과제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한자 암기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글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평균 학습 시간은 하루 4시간이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6시간이었습니다. 동일한 학습량을 소화하는데 시간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IT 기업 직원은 우리 팀의 한글을 활용하는 직원은 보고서 작성 속도가 훨씬 빨라서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몇몇 진보적인 기업들은 한글 활용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가 뭐가 중요한가요? 하지만 보수적인 기업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일본어 능력이 기본입니다. 한자는 우리의 중요한 문화적 일부입니다.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분명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실용성을 최우선시했지만 기성세대는 전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SNS에 우리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50대 회사원은 한자는 우리 문화의 뿌리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민준 선생님은 훌륭한 균형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도 한자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사용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글이 훨씬 효율적이죠. 일본도 실용성과 전통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던 중 일본의 한 대학에서 디지털 시대의 문자 사용 효율성 연구, 한글 활용이 학습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한글 활용이 실제로 학습 효율을 현저하게 높인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켄지는 어느 날 저에게 누나, 나는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 한글로 배우니까 이해가 빨라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서서히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한글 교육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친구들과 함께 조직한 한일 언어 교류 모임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일본인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는 상호 교류 프로그램으로 특히 난독증이나 학습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50세에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덕분입니다. 우리 아이가 웃으면서 공부해요. 희망이 생겼어요. 한자 공부에 썼던 시간을 다른 유익한 일에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우리 모임을 취재했고 기사 제목은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열다였습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전통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일본어 교육이 우선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한국인 친구가 10명이 넘으셨습니다. 매일 영상 통화를 하시고 한국 뉴스도 시청하시며 한국 친구들과 온라인 장기도 두십니다. 미카야, 내가 79세에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어. 한글이 나에게 준 선물이야. 켄지는 더욱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장문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난독증으로 특수교육을 받던 아이가 장문대회에서 수상한 것입니다. 켄지는 이제 한국 소설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자를 한국어로 읽고는 누나, 한국어로 읽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아. 쉬운 말로 쓰여 있어서 이해가 잘 되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켄지의 장래 희망도 생겼습니다. 나는 커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지만 일본 사회는 여전히 한글 활용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글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노년층에서 그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기업들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인정합니다라는 구인 광고가 늘어났고 일부 기업은 사내에서 한글 활용을 허용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 CEO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직 능력을 평가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한글과 함께한 1년,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제목으로 실제 사례들을 수집하여 보도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기사의 메인 기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켄지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변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이 기사에 담아낼 것입니다. 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카, 내가 시작한 이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거대하게 확산될 줄 누가 알았겠어? 넌 정말 대단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한글이라는 도구가 그만큼 보편적이고 유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우리는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한글을 활용하든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든 중요한 것은 결국 직무 능력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켄지의 학교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켄지를 불러서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켄지의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육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학습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켄지는 이제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노인정에서도 한글 수업이 한글로 소통하기라는 이름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 매주 2번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편하게 글을 쓸 수 있게 됐어. 한글 덕분이야. 이런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을 안겨줍니다. 곧 다가올 한국 여행에서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보고 느끼게 될까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50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일본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아실까요? 저는 이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켄지들과 더 많은 할아버지들이 글을 읽고 쓰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언어는 소통의 벽이 아니라 서로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변화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글 학습 현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한글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지 않았나요? 물론 전통과 혁신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란 본질적으로 소통을 위한 도구이며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노력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또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주변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쓰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